안녕하세요. 저는 국어 맡고 있는 김진경 선생님입니다. 지난번 이제 설명에 이어서 다시 한 번 더 하는 건데요. 지난번에 좀 빠진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추가 설명드리고, 그다음에 선화외고 어떻게 준비하는지 이제 겨울방학 과정하고요. 얘네가 요거 가지고 들어갔을 때 이제 학기 중에는 어떻게 하는지까지 세세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모든 학교 이제 학년별 커리는 국어는 학교가 거의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1학년 때는 저희 교과서 가지고 그냥 하는 거고요. 그냥 교과서, 기본 교과서 가지고. 근데 교과서만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 모의고사도 들어가고, 모의고사에서 저희 3월에 보면 이제 비문학 지문 같은 거 그거 가져와서 쓰시거든요. 그다음에 교과서에 당연히 문학이 있으면 이제 외부 작품 같이 연계해서 들어가겠죠. 그래서 그런 거는 내신 때 하지만 이제 방학 때 좀 기본을 닦아놓지 않고 가면 정말로 내가 한 번도 보지 못한 외부 작품 들어왔을 때는 굉장히 그게 이제 등급 결정이 되기도 하고, 물론 그 시험 범위 때 이제 싹 다 그물짜기 해가지고 들어가는 모든 작품들이 다 그 안에서 나오기는 해요. 그래서 1학년들은 만약에 외부 작품이 나오면 제가 안 해줬어요. 얘가 한 번도 보지 못해. 그거는 그냥 틀렸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2, 3학년이면 이제 말은 다르겠지만 1학년들은 그렇기 때문에 내신 대비 때는 굉장히 이제 범위를 넓혀가지고 나올 만한 것들을 최대한 그 안에서 나오게 그렇게 할 겁니다. 근데 방학 때는 이제 그런 기본적인 것들 다 깔고 가는 수업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1학년 때는 교과서 가지고 그렇게 갔는데, 그런데 그 전체적인 4번의 시험들의 그 틀을 보시면 모든 학교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이제 선화 같은 경우에는 한 시험에 거의 대부분 모의고사 영역을 다 넣는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 말씀은 문법 그냥 기본으로 들어가고 기본 작품이 문학 작품 들어가는 거고요. 거기에 외부 지문 들어가잖아요. 그럼 모의고사에서 비문학 지문도 가져와요. 그러면 이거를 통틀어서 보면 그냥 하나의 그냥 모의고사 유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문제를 내십니다. 자, 2학년 때는 선택 과목 들어가겠죠. 문학하고 독서 파트 들어가고, 3학년 때는 이제 언매냐, 화작이냐 이렇게 가는데 거의 대부분의 학교가 이렇게 정해져 있고 여기서 약간만 이제 틀어질 뿐인 거예요. 자, 선화외고 이제 내신 분석을 보시면, 그 문항수는 선택형이 23문제. 그래서 이제 80점이고요. 그 다음에 서답형인데 서술이 아니에요. 그냥 서답형이라서 굉장히 간단하게 딱딱딱 채워 넣으면 되는데 그게 20점이에요. 그러면 지금 서답형이 20점인 건 다른 학교에 비해서 굉장히 적은 거예요. 다른 학교는 여기를 40점으로 집어넣거든요. 근데 객관식이 이제 80점이다 보니 좀 정확하게 그 작품에 대해서 정확하게 암기가 들어가야 되고, 그다음에 이중선지나 함정이 있을 때 그거 알고 이제 풀어야 되는데 일단은 실수가 적어야 돼요. 그래서 문항수도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닌데 거의 고등학교가 30문제, 많게는 34문제, 5문제까지 내는데 30문제 약간 플러스 마이너스 이 정도면 아이들이 시간 내에 풀 수는 있어요. 그래서 여기 선화외고 같은 경우에 서술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이 부족해서 못 풀었다, 요거는 아닐 거예요. 그다음에 시험 범위는 문학 파트 보시면 다 들어가죠. 그래서 현대시, 고전시가 현대소설, 고전소설 극해가지고 그냥 전 파트가 다 시험 범위라 보시면 되고, 문법 같은 경우에는 이게 1학년 때 다 파트예요. 그래서 의문의 변동부터 해가지고 문법 요소까지인데 방학 때 이게 다 들어가죠. 저희가. 그다음에 2학기로 넘어가면 여기에 플러스 중세국어가 들어가는데 지금 겨울방학엔 중세국어까지 다 완료를 시킬 겁니다. 왜냐면 1학기 끝나고 여름방학에 2학기를 준비를 하는데 그 텀이 너무 짧아요. 그래서 지금 일단은 개념 어려운 걸 끝내놓고 여름방학에 다시 한번 돌리고 이제 이러면서 2학기를 들어갈 거예요. 자, 모의고사는 비문학에서 이제 모의고사 3월하고 9월, 11월을 보잖아요. 그러면 그 3월 모의고사들을 각 학교에서 굉장히 많이 이렇게 활용을 하세요. 얘네가 문제 본 거지만 그 지문을 가져다가, 그래서 거의 많은 학교에서는 이제 경제 지문, 요거를 다 어려워하거든요, 애들이. 그래서 경제 지문 갖다가 쓰는데 선화에는 거의 변형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지문 변형을 거의 시키지 않고 똑같은 지문에다가 그냥 선택지만 약간 바꿔서 내실 뿐이죠.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에는 그냥 그 지문 자체를 그냥 씹어 먹고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애들한테 그냥 지문을 씹어 먹어. 이 말은 뭐냐면 지문 자체를 다 암기를 하고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단락별로 글이 어떻게 구성이 되는구나 싹 다 알고, 그래야지 얘네가 약간 변형된 문제를 편하게 풀 수가 있어요. 그래야 실수를 줄일 수가 있으니까. 자, 특징은 문항수는 좀 많은 편에 들어가지만 배점이 높지 않아요. 그래서 서답형 같은 경우에 6문항이지만 이게 막 세부적으로 나눠져 있잖아요. 하나당 뭐 1점, 2점 이렇게 나눠져 있고, 그다음에 교과서 외에 작품이 다수가 출제되는 게 이게 좀 부담스러운데
그래도 난이도가 높지 않아요. 이제 고마운 건 뭐냐면 저희가 예측할 수 있는 작품들을 들어온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시험 시험 기간에 다 잡아낼 수 있는 작품들이에요. 그래서 문제 난이도가 높지 않아서 가장 관건은 뭐냐면 실수예요. 그러니까 시험 전날까지 제가 같이 했는데 너는 100점이야 했는데 그 실전에 가가지고 적절하지 않은 걸 적절한 걸로 읽어버리고 막 이런 실수들을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모두 고르셨는데 하나 골라갖고 오고 이런 실수만 하지 않는다라면 1등급 나오지만 이런 실수 때문에 이제 등급을 놓치게 되는 거죠. 문제 유형은 뒤에서도 보여드릴 텐데요. 이게 가장 기본적으로 많이 쓰는 유형이에요. 고등학교에서. 그래서 작품과 비교. 작품을 하나 넣는 거 아니고 3개 넣어놓고 비교해라. 네, 보기 유형 같은 경우 애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건데 보기를 넣어놓고 보기를 기준으로 해석해라. 이런 것들이죠. 표현상의 특징. 이거는 저희 방학에 문학 개념으로 다 잡아낼 거예요. 그래서 이 표현상의 특징이 모르면 찍을 수밖에 없는. 근데 선생님들이 아주 신나게 내시는 게 여기거든요. 말장난으로. 그래서 저희는 시문학하고 그 산문문학 개념 정리를 통해서 이거에 함정에 빠지지 않게 이거 대비를 할 겁니다. 그다음에 학습활동. 저희 교과서에 뒤에 보면 학습활동이 굉장히 많은데요. 그거 활용도가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그걸 그대로 내시는 경우도 있고, 네. 그래서 괄호형 서답형이라서 이게 애들이 부담이 덜 할 수 있지만 이게 훨씬 어려워요. 그래서 똑같이 저희가 대비할 때 괄호를 뚫어가지고 넣는 걸 연습을 시킬 겁니다. 자, 문법은 기본 개념에 충실한 내용과 예시인데요. 그렇게 많이 꼬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문법을 정확하게 개념을 알면 거기에서 같이 푸는 기본 문제 있잖아요. 그 정도면 된다라고 하는 거죠. 괄호형 서답형으로 냅니다. 문법도. 근데 제가 연습을 시킬 때는 교과서 기본 내용에 충실한 그런 수준으로 문제가 나오지만 어디까지 풀리냐면 이 주변 학교 기출하고 수능 기출하고 평가원 기출까지 싹 다 풀려가지고 이제 새 학기를 시작을 할 거예요. 그래서 방학 때 여기 저희가 1년 동안 가는 이 모든 부분을 저희가 2월까지 다 다 준비를 하고 간다고 보시면 되는데, 그럼 내신 대비인가요? 수능 대비인가요? 라고 이렇게 물어보세요. 근데 국어는 그게 경계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방학 때 하는 수업들은 네. 내신 대비와 수능 대비가 같이 가는 거고요. 수능과 내신에서 같이 쓰는 개념들을 그 밑 작업을 다 만들어서 가는 거예요. 자, 요거는 선화외고 문제 예시예요. 그래서 보시면 아주 깔끔하죠. 네. 그래서 이게 서답형이에요. 다른 학교 같은 경우에는 뭐 이렇게 내지 않는데 그냥 여기 빈칸에 넣는 거예요. 이게 시를 이렇게 내는 학교는 거의 많이 드물죠. 그래서 이 식구를 찾아 써라? 이런 거 너무 쉬워가지고 안 내는 건데 차라리 서술을 해라 이렇게 하는 건데, 여기에서는 그 작품에 대해서 정확하게만 알고 있다라면 혹시 시구가 뭔지 몰라서 못 쓰는 경우가 아니라면 다 채워 넣을 수가 있는 거죠. 자, 이음절의 시어를 찾아 써라. 그 다음에 한축적 의미를 써라. 이런 거거든요. 충분히 다 쓸 수 있죠. 그 다음에 요거의 서답형, 요게 문법인데 문법도 굉장히 여기 빈칸에 집어넣기 아주 깔끔하게 나왔잖아요. 이런 식으로 나와요. 네, 그 다음에 문학 표현상의 특징인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문학에서 보기 문제가 나와요. 그래서 보기를 집어넣고 이걸로 해갖고 해석해라. 그냥 어머니들 보시기에 보기가 너무 긴 거 아니야? 그런데 저희 숙제 안에 다 들어가요. 이 보기는 숙제 안에서 애들이 충분히 풀고 접했을, 그 다음에 딱 보면 나 이거 알아 라고 하고 갈 그런 보기 유형이기 때문에 걱정을 안 하셔도 돼요. 근데 제 걱정은 뭐냐면 하도 풀리면 애들이 이제 단점이 딱 보면 알거든요. 선생님이 맨날 말했던 거고 자기 풀었던 거고, 그런데 여기에 뭔가 다른 게 있을 텐데 안 읽고 문제를 풀다가 그냥 실수, 우리가 말한 건넘게 푸는 거죠. 너무 문제를 풀리다 보니. 네. 그런데 그런 것까지 이제 제가 이제 수업 진행을 하면서 그런 약점들 같은 것도 잡아내게 됩니다. 그다음에 요게 가장 많이 어려워하는 유형인데요. 작품별 비교예요. 이게 거의 등급 결정 문제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거를 푸는 방법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 선택지 자체에다 밑줄 치면서 가는 건데 밑줄도 지 멋대로 치면 안 되죠. 제가 알려주는 방법대로 밑줄을 치면서 가게 될 거고요. 여기에 밑줄이 하나도 없이, 이게 만약에 학생이 봐갖고 온 시험지라면 얘는 거의 한 3등급부터 시작하는 아이예요. 1, 2등급은 절대 나올 수 없는 애거든요. 이게 새 시험지라서 이렇게 깨끗한 건데요. 만약에 학생이 풀었더라면 이런 건 어떻게 되냐면 밑줄 치고 괄호로 묶고 다시 밑줄 치면서 활용하여 끊어, 이렇게. 그래서 제가 알려주는 대로 선택지를 구성을 못하고 밑줄을 안 치면 그거는 숙제 검사할 때도 그냥 탈락이에요. 그래서 너 다시 숙제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그 밑줄 치고 괄호로 묶는 그거를 이렇게 연습을 시키는데 거의 6개월이 걸려요. 그냥 당연히 문제 풀면서 당연히 손이 같이 가야 되거든요. 그거를 시키는데
몇 개월이 걸리는데 그것만 숙달이 되면 시험에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냥 얘네는 실수만 하지 않으면 돼요. 100점이 나오도록 제가 만들 건데 현장에 가갖고 정말 병신 같은 짓만 안 하면 된다. 그걸 잡아놓는 게 뭐냐면 밑줄치기예요. 그래서 그것까지 계속 연습을 시킵니다. 자, 요거예요. 이렇게 나오는데요. 지금 현대시 요게 교과서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외부 작품으로 가시리를 집어 넣으신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그 현대시와 고전시가를 묶어가지고 이렇게 문제를 내시는 건데요. 아이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게 고전시가예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그 좀 두려움. 모의고사에서도 45문제 중에 아이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게 뭐냐면 처음에는 고전소설하고 고전시거든요. 고전소설은 굉장히 쉬워요. 그냥 읽기만 하면 문제는 그냥 주워먹는 거예요. 이게 스토리 자체가 간단하기 때문에. 그런데 아이들이 읽는 것 자체가 힘들죠. 그러니까 그거를 극복하기 위해서 방학 때 어휘를 무지하게 시킬 거예요. 제가 그 아이들한테 요구하는 게 거의 한 80개인데 그게 시와 고전 소설에 아우르는 단어들이거든요. 그거를 계속 테스트를 돌려가지고 그냥 보고 해석할 수 있게 그냥 이거 읽기만 하면 그냥 문제 풀리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렇게 준비를 할 겁니다. 자, 요게 이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저희 3월 모의고사 보면 비문학 지문을 많게는 2개까지, 어떤 학교는 3개까지 써요. 근데 얘는 이제 1개, 2개 정도 가져오시는데 그냥 거기 모의고사에 들어온 걸 그대로 가지고 오신 거예요. 그대로 가지고 오고 숫자만 약간 변형을 해가지고 문제를 이렇게 내십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연습을 하고 들어가죠. 아까 제가 비문학 지문 씹어 먹고 가자라고 하잖아요. 이건 그냥 딱 보면 딱 풀 수 있는 그런 유형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면 100점이 나오는지, 그다음에 어떻게 하면 이제 모의고사에서 상위권을 점할 수 있는지를 알기 때문에 그 방향을 갖고 간다라는 걸 어머니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저희가 2월까지가 시간이 많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12월도 이제 거의 조금 있으면 끝나고 1, 2월인데 한 2달 반 정도잖아요. 그 안에 할 게 너무너무 많은 거죠. 그런데 저의 목표는 시간 투자를 똑같이 하잖아요. 저희가 그 돈 주고 시간을 살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돈과 시간이 있을 때 아이들한테 말을 해요. 아이들이 이제 고3 아이들 중에 아, 저 이거 하고 싶은데 엄마한테 돈 때문에 미안해서 말씀 못 드리겠어요. 그럼 제가 말을 해요. 야, 시간이 더 비싸. 지금 너한텐 돈과 시간 중에 시간이 우선이야. 그러니까 그런 거죠. 저 내신 때 한국사 같은 거 있잖아요. 사탐 같은 거 혼자 할래요. 그냥 학원 안 다니고. 그런 아이들 많아요. 근데 제가 말을 해요. 다녀. 왜냐? 시간을 벌 수가 있어요. 돈으로. 네가 8시간 할 걸 선생님하고 하면 써머리본까지 받으면서 3, 4시간이면 끝나. 그럼 그 나머지 시간에 다른 걸 할 수 있다. 이게 현명한 거든. 그러니까 저는 아이들 이제 입시로 데리고 들어가면서 뭐냐면 돈 어쩐지 모르겠고 나는 시간을 벌어주겠다. 그래서 나한테 시간을 투자했을 때 시간이 아깝지 않게 성적이 나오게 하겠다. 그게 저의 목표거든요. 그래서 3시간 수업인데 그거를 정말 허투루 쓰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방학 때 같은 경우에는 그 3시간 수업을 온전히 하기 위해서 30분을 먼저 불러서 앞에 뒤에 남겨가지고 테스트는 따로 진행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제 수업을 들으시면 이제 어머니들이나 학생들이 아, 나 진짜 뭐 2년 동안 한 게 없어. 아니면 뭐 3달 동안 선생님한테 한 게 없어. 절대 그러면 안 나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하고 수업을 하고 어디를 가든 간에 예비고일 같은 경우에 제가 내신을 끌고 갈 수도 있고 안 끌고 갈 수도 있지만 선화 예고애들은 같이 갈 건데 그 딱 시작이 됐을 때 아, 나 진짜 방학 때 그냥 돈지랄 했나? 뭐 이런. 너 국어 도대체 어디서 배웠니? 이런 얘기 정말 수치스럽거든요. 그래서 그런 얘기 안 나오게 하자. 그게 저의 강의 목표예요. 그래서 믿고 한번 따라와 보세요. 자, 분기별 강의 계획표인데요. 이게 저희 방학 때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지금 문법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문법하고 고전 시간인데 이거를 지금 안 해놓으면 큰일 나는 거죠. 왜냐하면 이건 계속 학년이 올라갈 때마다 계속 쓰는 거고요. 그래서 이거부터 시작을 해요. 가장 어려운 파트거든요. 그 다음에 현대시하고 문학 개념 정리까지가 2월까지 제가 마무리해야 되는 파트예요. 여기까지는 해놔야 아이들이 모의고사건 내신이건 간에 개념을 갖고 풀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문법은 처음부터 끝까지 싹 다 정리를 할 거예요. 그 다음에 고전 시간은 100편인데 이거 편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100개가 있지만 제가 뭐 70개만 정리할 수 있어요. 목적은 뭐냐면 얘예요. 고전 어휘. 어휘 외우자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부터 시작해서 문법하고 고전 어휘는 2월 말까지 계속 갑니다. 진도는 중간에 끝나겠지만 테스트를 돌려가지고 계속 반복을 시킬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 머릿속에 집어넣는 건 테스트 반복밖에 없기 때문에 여기까지 가지고 갈 거고 그걸 가지고 3년을 쓴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어휘집이 하나가 더 있어요. 그래서 어휘가 이제 요거는 계속 할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 기간 끝나고 나면 저희 수능 수업 들어가잖아요. 그때도 계속 들어오고 계속 외워야 되는 어휘인데, 여기가 이제 고전 어휘부터 현대 어휘, 뭐 다이어, 동음이어, 한자, 성어, 뭐 고유어까지 싹 다 섭렵을 하는 그런 어휘 교재집인데, 이건 제가 지금 몇 년 동안 계속 쓰는 어휘집이에요.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이거는 반복해서 제 수업을 듣는 한 내신 때만 빼고 반복해서 돌리는 어휘집입니다. 자, 그 다음에 현대시 독해법. 당연히 현대시는 빨리 끝내고 가야 되거든요. 근데 이거는 어머니들 아시겠지만 이거 절대 저는 수업에 연도별로 정리하는 거 뭐 몇 편으로 정리하 절대 하지 않아요. 고전 시도, 고전 소설도, 현대 시도 마찬가지인데 독해법이에요. 어떻게 읽느냐. 이제 1학년들이기 때문에 연필 들고 어떻게 읽느냐를 알려주는 거지 작품을 외우게 하지 절대 하지 않아요. 그래서 독해법이고, 그다음에 요거는 제가 이거 이따 여름방학에도 할 텐데요. 문학 개념 정리예요. 문학 개념이 시가 100개, 소설이 80개인데 이거 가지고 고1, 2, 3까지 수능까지 다 쓰는 개념이거든요. 이거 가지고 모든 문제가 나와요. 그래서 이 개념을 어머니들이 말해요. 학생들도 저번 방학 때 들었거든요. 해가지고 이번 방학 때 또 수업을 하면 또 몰라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하나의 개념을 들을 때 거의 3, 40번을 설명을 해줘야 그나마 이해를 해요. 그래서 이 개념 정리가 겨울에 들어가고요. 여름방학에 들어가고 내년 겨울에 또 들어가서 2학년 올라가잖아요. 그럼 그때서야 입에서 나와요. 아, 그거 뭔지 알아요. 그럼 저희가 만들어진 거 갖고 2학년 문학, 그 다음에 2학년 수능에서 이제 모의고사에서 계속 쓰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요건 주간과제예요. 이제 과제물이 나갈 텐데 여기 방학 때는 외우는 게 많아요. 문법도 외워야 되죠. 테스트 들어갑니다. 고전시가 어휘 외워야 되죠. 이 어휘집 있잖아요. 그러니까 애들이 외우는 숙제가 굉장히 많아요. 그렇다고 푸는 걸 안 할 수 없으니 영역별 주간과제하고 여기에 모의고사 전 영역이 다 들어가 있는데 45문제는 아니고요. 파트별로 제가 선별을 해가지고 넣을 거예요. 거기에 문법 문제가 같이 나가는 주간과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 주간과제를 통해서는 모의고사 유형 문제에 계속 노출이 될 거예요. 그래서 모의고사 유형이 빨리 익숙해져야 내신이나 모의고사가 성적이 잘 나오거든요. 그렇게 잡을 겁니다. 자, 그다음에 모의고사 심화 수업인데요. 요거는 방학이 시작되면 할 거예요. 그래서 정규 수업에서는 이 까맣게 된 부분들을 하는 거고, 모의고사 심화는 이거는 그냥 이렇게 예약제세요. 하고 싶은 사람만 하는데, 선화예고 이제 준비하는 학생들한테는 이게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얘네가 내신뿐 아니고 수능까지도 같이 가져가야 되는 애들이기 때문에 어떤 어머니가 말씀하셨어요. 이게 뒤에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3시간을 잡고 들어오는데 거기에서 80분은 아이가 와갖고 문제를 푸는 시간이에요. 그러면 선생님 그 시간 너무 아까워요 라고 말씀하세요. 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이 수업은 뭐냐면 저희가 모의고사나 수능은 다 시간 내에 푸는 연습이거든요. 시간 내에 못 풀면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시간 내에 어떻게 푸느냐, 그걸 제 눈앞에서 봐야 돼요. 얘가 어떤 식으로 문제를 푸는지를 제가 보고 한 번도 자리 이동을 하지 않고 긴장된 상태에서 풀어내야 되기 때문에 저는 절대 모의고사 문제 주고 풀어와 이거 안 해요. 그래서 요거는 그 시간이 아깝다 생각하지 마시고 저는 그 시간을 보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이따 뒤에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자, 중간고사 이후에는 어떻게 할 거냐면요. 이제 첫 중간고사가 끝나고 기말고사 그 텀에 이제 저희가 한 4주, 5주까지 그 시간이 있어요. 그래서 4번, 5번인데 요때는 이제 비문학 독해법이 들어가요. 어머니들이 말씀을 하세요. 왜 여기에서 비문학을 안 잡나요? 이 시간은 할 게 너무 많고요. 여기에서 하는 거 가지고 아이들이 거의 2, 3년을 쓴다 보시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일단은 모의고사와 수능, 그 내신에서 중요한 것들을 잡고 갈 거예요. 이것만 해도 복사거든요. 비문학은 조금 있다가 해도 되는 거죠. 그래서 방학 때는 비문학을 안 합니다. 그래서 비문학은 어디에서 여기 주간과제에서 모의고사 문제에서 계속 비문학은 풀릴 거예요. 풀릴 거고 모의고사 심화 수업에 들어오면 당연히 모의고사 여기서 비문학 풀리는 것들을 1대1로 앉혀놓고 티칭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교과 그 과정 자체는 안 깔고 여기에서 깔 거예요. 중간고사 이후에 그 기말고사 그 사이 텀에 비문학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기 보시면 알겠지만 제 비문학 모토는 손으로 읽는 비문학이에요. 국어는 눈으로 읽는 순간 그냥 점수가 안 나오게 돼 있거든요. 수능도 내신도 다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어떻게 어디다가 밑줄을 치고 손으로 밑줄을 치면서 읽을 건지를 연습을 시킬 거고 그렇게 하면 그냥 비문학도 다 씹어 먹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갈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어휘집 당연히 들어가요. 그 다음에 주간 과제 계속 나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말고사 보고 여름방학 들어가는데 여름방학 때는 고전소설 독해가 들어가게 되고요. 그 다음에 문법 심화하고 문학 개념어 정리 다시 한번 돌립니다. 여기서.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는 뭐 또 여기 문법 심화에서 뭐 들어가냐면요. 중세국어를 좀 더 중점적으로 다룰 거예요. 왜냐하면 2학기가 들어가기 때문에. 근데 고전소설은 갈래별 정리예요. 시대별 정리가 아니고 갈래별로 가정소설, 염정소설, 영웅소설 이렇게 파트별로 나눠가지고 얘네가 고3까지 볼 수 있는 거의 소설들을 총망라해서 굉장히 양이 좀 되거든요. 그걸 읽히면서 이제 요거 고전소설을 정리를 할 겁니다. 그다음에 여름방학이기 때문에 모의고사 심화 수업 다시 들어가는데요. 요거는 방학이 짧아요. 그래서 신규생들은 못 받고 저희 재학생 중에서 필요한 애들을 제가 선별을 해가지고 그렇게 진행을 할 겁니다. 자, 그다음에 중간고사 이후에 2학기 중간고사 이후죠. 기말 그 텀에는 현대소설 독해법이 들어갈 거예요. 자, 요것도 독해법이에요. 작품으로 그 승부하는 게 아니고요. 소설을 어떻게 읽을 것이냐를 독해하는 방법들. 그래서 밑줄을 치고 어떻게 문제를 풀 것이냐 요걸 잡아갈 겁니다. 주간과제는 계속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저는 지금 예비고일 과정이 국어에 3년을 좌우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면 애들한테 말을 해요. 너네가 수능 대비를, 그 수능 개념 수업을 이렇게 많이 들을 수 있는 건 지금밖에 없어요. 학기가 개강이 되면 정말 바쁘잖아요. 얘네가 다른 학교보다 더 바쁜 아이들이잖아요. 지금 국어 하는 거 가지고 그냥 3년을 울고 먹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문법, 고전시가, 문학 개념 가장 중요한 것들 먼저 깔아서 할 거고요.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고전소설, 비문학, 현대시, 어휘까지 싹 다 총망라하는 수업이에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모든 파트가 다 들어가는 수업이고 제가 아이들을 지도를 해봤을 때 내신에서 수능에서 필요한 것들 다 총망라해서 시간이 안 아깝게 가는 수업이기 때문에 요것들 지금 요 파트들이 다 정리가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자, 문법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2학기 중세 국어까지 저희가 2월까지 반복해가지고 할 거고요. 5종 교과서 문제가 다 총망라해서 들어갑니다. 얘네 교과서만 아니고 이 주변에서 쓰는 5종 교과서의 그 기출 문제들, 교사용 문제가 다 들어가고요. 모의고사에서 모의고사 문제, 그래서 수능, 평가원, 교육청 문제까지 딱딱 선역을 해가지고 다 풀릴 거예요. 그래서 거기까지 풀어내고 학기를 개강을 하면 내신이건 3월 모의고사건 문법에선 절대 틀리지 않아요. 그래서 이 방학 때 2월 말까지 계속 숙제가 이렇게 나갈 거고요. 그다음에 현대시 독해법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연필 들고 밑줄 치면서 무늬 치면서 네 멋대로 읽지 말고 제가 좀 독재자 스타일이기 때문에 무늬도 지정을 해요. 지 멋대로 무늬를 치면 안 돼요. 동그라미, 네모, 세모, 밑줄 치는 거, 물결 표시까지 싹 다 정해서 어디다가 어떻게 무늬를 쳐야 되는지를 그걸 숙제를 내줘요. 그게 독해법이거든요. 문제를 많이 풀리지 않아요. 작품을 보고 독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신에서 활용도 높은 작품들 위주로 일단은 분석을 하고요. 국어는 고3, 고2 2학기 때 내신 포기한 애들이 있어요. 선생님 저 이제 정시로 갈 거예요. 일반 학교에서. 그러면 그런 애들 내신 때 제가 뭐라 하냐면 들어와서 내신 들어. 왜냐면 내신 작품이 그대로 그냥 수능 연계거든요. 수능의 방향이 내신에 있는 것들을 가지고 수능으로 간다. 그 다음에 내신이 어디로 가야 되냐면 수능 방향을 따라가야 돼. 이게 두 개가 연계거든요. 그래서 옛날에는 얘가 이분화가 됐다면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수능과 내신. 그래서 고3 때 아이들 수특 갖고 내신하잖아요. 수능으로 가는 애들도 그 수업에 들어와서 수업을 하게 해요. 왜냐하면 그게 바로 그냥 수능 수업이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수능과 내신을 다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다른 원장님들이 좀 찾기 드문 케이스다. 왜냐하면 선생님들은 쉴 때 쉬고 해야 되기 때문에 내신과 수능을 같이 절대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두 개 같이 하면 1년 내내 쉬는 시간이 없거든요. 하지만 제가 수능 수업을 계속하는 이유는 내신의 방향을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내신을 손 놓지 않는 이유는 수능도 어차피 내신에서 오기 때문에 그 디테일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수능 수업은. 그래서 내신 수업에서 디테일을 잡아놓고 수능으로 연계를 하는 거기 때문에 두 개가 다 연계가 돼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독해법 하고 그다음에 내신 활용도 높은 작품 분석하면서 기출문제, 그다음에 이중선지 읽는 거, 보기문제 푸는 거 이게 다 그냥 내신으로 직결이거든요. 이런 거 연습을 시키는 거죠. 그다음에 고전시가도 마찬가지 2월까지 반복한다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2월까지 반복은 작품보다는 어휘예요. 그래서 이 활용도 높은 애들, 그다음에 연시조 필수 가사 작품 정리하는데 요거는 수능에서 아주 연계성이 높은 애들이거든요. 근데 고2 정도 올라가면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것까지 다른 학원에서는 아마 고1 과정 시조 몇 편까지만 할 거예요. 근데 저는 2학년 과정의 연시조, 그다음에 가사 작품까지 문학에 들어오는 고2 문학에 들어오는 작품까지 싹 다 정리를 해서 올려 보낼 거예요. 그러면 고2 거까지 접하고 간 애들은 고1 수업에 딱 들어갔을 때 우습죠.
아이가 웃으면서 풀어요. 딴 애들은 눈물 흘릴 때. 그게 제가 이제 추구하는 방향입니다. 비문학 말씀드렸잖아요. 눈이 아니고 손으로 읽는 거다. 그다음에 접속사 무늬치는 거, 단락별로 독해하는 거. 그래서 아이들이, 저는 그래요. 어머니들이 수능에서 비문학이 어려워졌어요. 그건 맞아요.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부담을 가지시고 비문학을 지금부터 열심히 시켜야 되는데, 이 말씀들 너무 많이 들으신 거죠.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일단은 아이들이 중학교하고 고등학교가 개념이 연계가 안 되고 단절이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새롭게 시작하는 모든 용어가 다 새로워요. 모든 파트가. 그러니까 일단은 중요하고 급한 거 먼저 해놓고, 그 다음에 비문학 같은 경우에 제가 아이들한테 주간 과제를 어떻게 나가냐면, 야, 하루에 하나씩은 풀자. 그게 가장 좋거든요. 하루에 하나씩. 근데 알고 풀어야죠. 근데 일단 시작을 해놓고, 저랑 비문학 독해법에서 여기서는 어떻게 갈 것인지를 정말 정확하게 잡아서, 밑줄도 허투루 치면 안 되거든요. 한 번 읽고 정확하게 읽고 문제를 풀어야 되기 때문에, 저는 그래요. 다른 학원에서 뭐라고 말하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비문학 지문이 이렇게 있잖아요. 비문학 지문 한 번 읽고 문제 풀 때 이 왔다 갔다 하는 횟수를 줄이잖아요. 이게 시간 줄이는 방법이에요. 어머니들이 막 속독학원 보내시고 어떻게 하면 이 비문학 지문을 빨리 읽을 것이냐, 이렇게 포인트를 맞추시잖아요. 처음부터 끝까지 글을 읽는 건 1등급과 6등급이 차이가 나봐야 2, 3초 차이예요. 정말로. 그 다음에 고3의 아이들하고 저하고 비문학 지문 한 세트를 놓고, 자, 지문하고 문제 푸는 것까지 한 세트를 놓고, 자, 누가 먼저 푸는지 해보자. 타이머 딱 눌러놓고 하거든요. 애들 이제 경쟁심 발동하려고. 지문은요, 걔네가 더 빨리 읽어요. 뇌가 팽팽 돌아가기 때문에 저보다 빨리 읽지만, 네 문제를 다 풀어냈을 때는 제가 먼저 연필을 놔요. 그 이유는 뭐냐면, 비문학 지문을 빨리 읽는 게 그게 빨리 푸는 관건이 아니고요. 한 번 읽을 때 읽으면서 저는 알아요. 아, 여기에서 말이 바꿔서 나오겠구나. 이거 선후관계로 문제가 나오겠구나 하면서 표시를 하면서 가죠. 옆에다가 적으면서 별표하면서 가거든요. 애들은 그냥 쫙 읽어 내려가는 거예요. 지가 먼저 읽죠. 해놓고 저는 문제 풀 때 두세 번 왔다 갔다 하면 끝나죠. 왜? 제가 예측한 문제가 벌써 나와 있거든요. 하지만 애들은 문제 풀 때 여기를 거의 6, 7번을 왔다 갔다 해요. 그게 시간을 잡아먹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문을 읽는데 어떻게 읽을래? 한 번 읽고 문제 풀자. 이게 저의 목표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데나 밑줄 치지 말라는 거죠. 제발. 그래서 그 방법을 알려줘요. 밑줄 칠 때만 치면, 저희가 지문을 읽고 다시 들어가잖아요. 처음에 지문 읽었을 때 2분 걸렸어요. 그럼 다시 들어갔을 땐 그거의 반토막 1분 내로 훑어야 돼요. 세 번째, 두 번째 들어갔을 땐 그거의 또 반토막이에요. 그러려면 자기가 정확하게 밑줄을 쳐놓은 거를 딱 보고 문제를 풀 수 있어야 되는데, 아무데나 밑줄 쳐, 밑줄 하나도 안 쳐. 이거는 대책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어디다가 손을 댈 것이냐부터 그거를 습관을 가르칠 거예요. 그래서 비문학 독해하는 거 정말 습관 잘못 들이면 이거 잡아내는데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제 그거를 정확하게 읽는 방법부터 알려줄 겁니다. 자, 개념 정리 당연히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요거 굉장히 중요한 거라서 이거는 시문학, 소설문학 계속 돌릴 겁니다. 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만약에 학교 기출에서 뭐가 잘못됐다 그러면 여기에서 선생님들이 요 인과관계를 잘못 쓰시는 거거든요. 애들이 잡아낼 수 있을 정도로 이걸 트레이닝 시킬 거예요. 자, 어휘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휘가 계속 이제 반복돼서 돌아갈 거예요. 자, 심화 수업인데요.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그 시간 외로 이제 들어오는 모의고사 심화 수업인데, 요거는 그냥 예약제예요. 여기 보시듯이 소수 예약으로 조기 마감 되는 건데, 한 반에 10명이 못 들어와요. 제가 1대1로 해야 되기 때문에 거의 한 8명 정도. 그래서 이거는 하셨는데 만약에 이거 마감됐어요. 이건 못 들어오시는 수업이세요. 그래서 저희 일단은 제 수업 듣는 아이들한테 먼저 첫 번째로 열어주는 수업인데, 네, 예약제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필수인가요? 필수 아니에요. 정규 수업 들으시면 되고, 아, 나는 모의고사를 여기서 이 수업으로 보충을 해야겠다. 그럼 여기 들어오시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80분 시험 보고요. 똑같이 동일하게 시험장과 동일하게 마킹까지 체크합니다. 그래서 집에서 제가 줄 때는, 집에서 풀어야 할 때는 70분을 재라고 해요. 왜냐하면 답안지 마킹 시간이 없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80분 동일하게 하고, 자, 채점하고 분석표 작성한 다음에 혼자 1차, 2차 오답을 하는데, 이때는 이제 해설지 걷어버리는 거예요. 해설지 없이 이제 오답을 해봐. 그래서 국어는 오답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시키고, 그 다음에 2차에 나머지 저랑 오답을 하는데 요거예요. 이게 분석표거든요. 자, 이 수업 들어오시면 요 분석표를 매번 찍어서 보내드리는데 점수를 보시는 게 아니고요. 아이가 틀린 걸 보세요. 그래서 요거 문학이고 요거 비문학이거든요. 자, 요 문학의 유형을 보시면
똑같은 유형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작품의 종합적 감상, 그 다음에 작품과 공통점, 뭐 해봤자 구절음이 파악 이 정도인데 유형이 그냥 모아봤자 3-4개밖에 안 되거든요. 거기에서 틀려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애는 현대시를 못해 아니고 현대시에서 어떤 문제 유형을 못하는 거예요. 얘가 이거 3개 다 틀린 애는 없거든요. 그래서 이거 분석표를 작성하면 이거 정말 종합적 감상만 틀린 애들은 이것만 틀려요. 그럼 그게 얘의 약점 유형인 거죠. 그다음에 비문학에서 세부 정보만 틀린 애들은 세부 정보만 틀려요. 그러면 그게 약점 유형이니까 그걸 모아가지고 집에 갈 때 50개 이렇게 모아서 문제를 주는 거예요. 약점 유형만 가지고. 그럼 다음 주에 올 때는 요거 풀어갖고 오고 다시 저하고 모의고사 보게 되고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래서 약점 유형 잡혀가지고 이제 이렇게 모의고사 등급이 올라가는 게 보이는데 지금 1학년 아이들은 모의고사 자체가 되게 낯설잖아요. 그래서 얘네들은 딱 들어오면 이걸 쓰잖아요. 거의 다 틀려 있어요. 반복되는 거 거의 막 5개, 약점 유형 5개 처음에는. 그거를 하나하나 고쳐가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이 수업에 좋은 거는 시간을 어떻게 쓸 것이냐. 그래서 1번부터 45번까지 차례대로 푸는 애들이 제일 멍청한 애들이고요. 그 방법이 정말로 그게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국어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안 풀리면 넘기고 네가 가장 잘하는 것부터. 나는 고전산문을 읽으면 안 틀려. 그럼 얘부터 풀어야죠. 근데 이 순서를 바꿔주는 것도 굉장히 저하고 싸워요. 저는 자기는 절대 넘어갈 수가 없다. 이런 세부적인 디테일을 잡아내는 게 이 수업이고요. 전체 수업에선 보지 못했던 게 1대1로 앉혀놓으면 여기서 얘가 이게 잘못됐구나. 이게 보이는 수업이어서 들어오실 수 있으면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들어오시면 제 재학생 중에서 들어오시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자, 요거는 저희 시험 대비 들어갔을 때 제가 아이들한테 나눠주는 테스트 자료와 이런 건데 요거는 이제 저희 내신 대비 들어갈 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내신 대비는 정말 미친 듯이 아이들이 아주 일을 갈 정도로 그렇게 시켜요. 그래서 얘네가 범위가 많은 학교는 아닌데 더 좋아요. 범위가 많지 않으니까 반복을 더 많이 할 수 있고 내신에서 100점 포인트는 반복이에요. 그래서 어떤 학교는 8번까지 돌려요. 그래서 딱 3월 이제 시작이 되면 좀 진도를 얘네는 수능 수업 때문에 조금 더 뒤에 이제 시작을 하겠지만 일단은 학교보다는 먼저 속도를 내서 진도를 빼놓고 그 다음에는 계속 반복을 시킬 겁니다. 그래서 반복을 시키면서 이제 관리를 할 거고요. 요거는 관리 체계인데 아이들이 워낙 선아이들은 열심히 해가지고요. 그래서 만약에 요거가 있어요. 요 완성도인데요. 과제를 좀 미미하게 해오면 저거에 대해서는 제가 좀 물고 늘어질 거거든요. 그래서 제 성미에 안착에 100%가 완성이 안 되면 남길 거예요. 근데 오는 날 남길 수밖에 없어서 근데 이게 토요일 날 저희가 수업이 계속 이어진다라고 한다라면 이제 토요일 날 뒤에 남길 수는 없지만 완성도가 안 되면 다른 날 불러서라도 그거에 대해서 물고 늘어져서 확인하고 갈 겁니다. 네, 그 다음에 시험 끝나면 분석표가 이렇게 나갈 겁니다. 그래서 그날 바로 이제 분석표가 나가서 어땠다, 요번 등급은 어떻다 이렇게 나갈 거고요. 그 다음에 얘네가 지금 토요일 2시가 맞죠? 네, 선화반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요 시간으로 지금도 이렇게 요 시간으로 해가지고 수업을 진행을 하니까 계약을 해서도 요 시간으로 가져가면 내신이나 이런 시간으로 픽스를 해놓고 가져가면 될 것 같아서 이 시간으로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말씀드릴 거 많은데 시간이 부족해서 제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일단은 내신하고 수능하고 같이 가야 되는 학교고 내신도 잘 나와야 되지만 수능도 다져서 가야 되기 때문에 얘네는 휴강이 없어요. 아까 보셨듯이 내신 끝나면 바로 수능해야 되고 수능 끝나면 바로 내신해야 되고 계속 톱니바퀴처럼 연결이 되는데요. 내신이나 수능이나 둘 다 놓치지 않고 탄탄하게 가져갈 수 있으니 믿고 맡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